ESS의 종류 전에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ESS를 지금 전력망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또는 건물에 계속 설치를 하기를 권장하는 이유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 그리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ESS가 많이 필요한데 자꾸 장려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SS에 대한 필요성이었어요. 그럼 ESS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에, 송전선로에, 배전선로에, 수용가에 어디든 설치할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저장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요소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특징을 생각하면서 보면 됩니다. 자, 우선은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열에너지 저장이 있는데, 기계적 에너지 저장 장치는 양수발전소도 기계적 에너지 저장이죠. 뭔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압축 공기, 플라이휠 에너지, 이런 것들이 기계적 에너지 저장 장치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는 배터리 종류들, 그 다음 전기적 에너지 저장 장치는 원래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C에는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살짝 충전. 그 다음에 L에도 얘가 충방전되는 녀석이잖아요. C하고 반대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C와 L을 이용해서 한번 저장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뭐 빙충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열에너지 저장이 있었어요, 그죠? 심야 전력을 이용해서 온수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열 에너지에 대한 저장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특징들을 좀 볼 텐데, 특징을 볼 때는 좀 생각을 하나 해야 돼요. 내가 계통의 뭔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ESS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갈 텐데, 과연 내가 이런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쓸 거냐, 그죠? ESS가 또 아니면 이렇게 순간순간 변화하는 이런 유효전력 또는 필요한 무효전력을 내가 빠르게 충방전을 해주는 용도로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대용량화를 할 건지 초고속으로 할 건지, 그죠? 용량을 크게 할 건지, 크게 할 수 있는 ESS가 있고 크게 할 수 없는 ESS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충방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게 있을 것이고 빠르지 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목적에 따라서 다른 ESS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이해하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면 그게 더 훨씬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양수발전소인데, 양수발전소는 특징이 뭐예요?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양수발전소 아닙니까, 그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수발전소였고, 사용하고 있는 ESS가 양수발전소이고, 그래서 방전 시간이 뭐 수일까지 이렇게 방전할 수도 있고요. 뭐 효율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구성은 남을 때 퍼 올리고 부족할 때 쓰고, 이런 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자, 대용량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지금까지 ESS가 기존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했는데, 이미 설치한 ESS 중에 99%는 뭐다? 양수발전소입니다. 지금 뭐 리튬이온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잽이 안 돼요, 규모로는. 자,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이미 99%를 양수발전소가 차지하고 있고요. ESS의 필요성은 더욱 우리가 대두되기 때문에 리튬이온도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지금 양수발전소 우리나라에 또 건설하고 있어요. 양수발전소 건설 비용이 작지 않은데 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군데 건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동인가에 하나 건설하고 있고, 하나는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점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한다. 매우 긴 수명이 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에 충방전하는데 무제한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고, 단점은 이런 지형적인 조건이죠. 상부에 이렇게 커다란 저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한라산, 백록담, 백두산 천지 같은 이런 연못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연못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뭐 환경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서 왠지 낚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기다가 텐트 하나 쳐놓고 못 올라가게 하겠지만 물고기도 많이 살 거예요, 그죠? 안 살까요? 살까요? 살죠, 뭐. 그럼요. 다 살죠. 뭐 이게 시골에 옛날에 그 논에서도 막 미꾸라지들이 살고 하는데 아주 큰 물고기가 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런 지형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여기 건설비를 좀 줄이려면 이런 협곡이 필요하고, 요런 골짜기가 샥 나 있는 여기만 메우면
아주 커다란 연못이 생기는, 내가 이게 댐을 지으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 조건을 찾아야 되고, 낙차가 크고 하부에 또 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는 특징을 얘기하면 대규모 저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양양 양수발전소예요. 발전 용량 100만 kW. 작지 않죠? 원자력 1기가 한 100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낙차 몇 메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차가 819m예요. 9.8QH만큼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저기 뭡니까? 롯데월드 타워 몇 메타예요? 555m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높아요. 얘가 이 산에다가 이 터널 뚫어놓은 게. 그리고 얘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길이도 1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 중간에다가 발전소를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돈이 많이 들겠죠. 공사비. 이거 언제 지었냐면 제가 양양공항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가 2000년도거든요. 그때 공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공사하고 나왔는데, 공사하고 나와서 제가 설계회사에 들어가니까 우리 설계회사에서 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기 현장에 있을 때 공사하던 데인데 이러고 그랬는데, 그 감리를 그 후로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공항 건설하는 기간보다도 더 많은 공사 기간이 걸립니다. 양양 양수발전소가. 자, 이렇게 규모가 엄청나요. 그 당시에 지금 얼마입니까? 1조 원 아니에요? 1조 원. 내가 그때 양양공항 건설 현장 건설 비용이 급비가 아니겠죠?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억 정도 든 것 같은데, 토목공사비하고 다 해가지고. 여기 그때 1조 원이잖아요. 공항 건설하는 것보다 더 큰 공사비가 들어간다. 자, 양수발전소고, 그 다음에 기계식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 두 번째는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입니다. 압축공기는 이렇게 공기를 에너지가 남을 때 압축했다가 그다음에 필요할 때 압축 팽창하는 걸로 쓰자는 거잖아요. 근데 압축공기 에너지는 입지 조건이 필요해요. 압축을 했는데 공기가 대용량 일단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설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떤 뭐 탄광, 폐탄광, 자연 동굴 이런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압축을 시켰는데 바람이 새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 안 새 나가는 그런 곳을 찾아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좀 문제가 있어요. 압축하고 팽창할 때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할 때는 공기를 압축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컴프레셔 앞에 뜨겁죠. 현장에 가보면. 그 다음에 또 얘가 이제 팽창을 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팽창을 하면은 또 열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탄가스 생각하면 되잖아요. 부탄가스를 계속 사용을 하면은 차가워지고, 얘를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열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열을 좀 가해주고 내가 손으로 좀 흔들어주고 해야지 얘가 다시 살아오르는 거 아닙니까? 얘도 그래요. 얘도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압축하는 동안 열이 발생하고 열이 자연 소멸되는 경우에는 팽창을 할 때 열을 다시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손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충방전 손실이 한 50, 그러니까 이 압축 에너지 저장 방식은 효율이 50%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낮은 효율 때문에 적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실험용으로만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도 ESS도 상업용으로 쓰고 있답니다. 자, 이제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는 뭐예요? 이렇게 회전하는 곳에는 에너지가 저장된다라는 거죠. 회전하는 곳에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럼 커다란 쇳덩이를 돌려야지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되는 거고, 또 저속이 좋을까요? 고속이 좋을까요? 고속으로 돌면 돌수록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무게여도 납작한 게 저장이 많이 될까요? 납작하고 이렇게 넓은 게, 아니면은 안 납작하고 두껍고 좁은 게 저장이 많이 될까요? 납작하고 넓은 게, 왜냐면 끝에 이 회전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그렇게 훨씬 더 있는 거죠, 걔가. 그렇게 설치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 회전을 시켜야지 되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고속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베어링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베어링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 정도 속도까지만 얘가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얘는 총방전할 때 뭔가 이런 효율이나 이런 건 좋습니다. 주기의 안정성도 좋고 다 좋은데
대용량화를 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크게 만들어야지 대용량화 시킬 수 있는데 크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 고속 회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무거운 거를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을까? 베어링이 문제니까 어떻게 극복을 하자? 띄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얘를 들어 올려가지고 회전을 시키자. 그러면은 에너지는 저장이 되고 베어링의 어떤 소모나 베어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작은 소용량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작은 소용량으로 쓸 때는 순간 정전 뭐 이런 것들, 그런 용도의 회전형 UPS 이런 용도로도 우리가 이제 플라이휠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얘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환경 친화적이고 이게 수명도 길고 좋은데 장시간 발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짧은 용도의 UPS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학적 에너지 저장 장치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축전지, 대표적이죠? 연축전지 우리가 이미 저장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저장해서 씁니까? 수변전 설비에 축전지 설비, 그죠? 직류 전원 장치, 여기에 연축전지 쓰고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배터리에 다른 거 연축전지 쓰세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네. 아니면 나가면은 바로 그냥 여기 보험사 불러가지고 교체만 해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건데, 연축전지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 차에서 혹시 내 차는 배터리가 알칼리야 이런 분은 좋은 차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축전지를 하고 있죠. 연축전지를 우리 쓰는 이유는 저렴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안전하니까 쓰는 겁니다. 리튬이온을 쓰지 않는 이유는 비싸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 대용량으로 가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를 저장할 때는 리튬이온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가 특성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고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고 빠르게 충방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연축전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전지예요. 그리고 얘가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해요. 연축전지에 대해서 충방전되는 거예요. 뭐 원리는 이렇게 전해질 안에 이렇게 어떠한 금속을 넣어놓으면, 서로 에너지 준위가 다른 어떤 금속을 넣으면 그 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구리하고 아연하고 오렌지에다 꽂아놓으면 전압이 발생하잖아요. 구리하고 아연하고 혓바닥에다 대면 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원리인 거죠. 여기 이제 황산에다가 넣은 거죠. 자, 그렇게 넣었더니 이제 충방전이 되더라. 산화 이온 되면서. 근데 화학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이제 황산이 있었는데 화학 반응을 하면서 산소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황산이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황산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 산화납이 있고 그냥 납이 있는데 여기가 PbSO2 해가지고 황산납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방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충전하면 다시 이렇게 산화납하고 일반납하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이 연축전지고, 대부분 이제 배터리를 이용한 화학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게 납이냐 아니냐, 전해질이 황산이냐 다른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지, 종류가 다른 거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연축전지는 우선 가격이 저렴하고 충전 기술이 간단해요. 그냥 전압만 걸면 그냥 충전이 돼요. 그리고 좀 높은 전압이 걸려도, 과충전이 돼도 뭐 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유지가 잘 되는 거고. 단점은 이게 고출력 방전 시 용량이 감소하는 게 단점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의 용량은 암페어 아워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연축전지 100암페어 아워를 설치를 해놨다. 근데 얘가 1암페어를 100시간 동안 방전을 할 수 있는 녀석인데 100암페어 아워인데 1암페어를 100시간 동안 방전을 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100암페어를 방전을 시켜봤더니 1시간 동안 방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뚝 떨어져요, 방전 성능이. 그래서 고출력 방전이 안 되는 게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뭐가? 연축전지가. 그래서 우리 연축전지 계산할 때는 시간 방전 환산율이라는 거를 환산해가지고 항상 암페어 아워를 하잖아요. 그런 원리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금속 물질인 납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단점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좋은 이 화학적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니켈 카드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저장도 많이 돼, 연축전지보다. 그 다음 출력 성능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옛날에 이게 뭐죠? 무선 전화기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충방전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듣던 그 카세트 테이프 충전 장치 보면은 요런 거 껴져 있었죠. 용산에 가서 많이 사셨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좋은 니켈 카드뮴 있는 거 만들었는데 얘가 카드뮴이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판매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용으로는 사용하지 마라. 그냥 산업용이나 이런 걸로는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손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또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하자. 그래서 니켈 메탈 할라이드 전지, 니켈 수소 전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 니켈 카드뮴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근데 니켈 수소 전지도 성능이 좋아요. 좋아지고 충전도 잘 되고 방전도 잘 되고 그리고 고출력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런 니켈 수소 전지 어디에다 많이 썼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처음에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충전을 해야지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개발했는데 최근에 이제 뭘로 다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나타나면서 리튬이온 전지가 개발이 좀 되고 대용량화를 시켜가면서 리튬이온이 다 잠식하는 거죠. 처음에는 리튬이온은 대용량으로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어떤 통에다가 전극을 넣어가지고 전해질 안에다 전극을 넣어가지고 이런 화학적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데 리튬이온은 이게 리튬을 썼죠. 리튬하고 어떤 탄소하고 해가지고 썼는데 얘를 대용량화 시키면 이렇게 부푸는 현상도 생기고 이게 뭡니까 제어가 잘 안 되고 하면 충방전 할 때 문제가 생기고 하면 얘가 폭발성 가스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작은 케이스에 넣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작게 만들어야 되고 작은 곳에다 먼저 쓴 거죠. 어디에다가? 휴대폰 배터리에, 그죠? 뭐 노트북 배터리에 이런 용으로 우리가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ESS 용도로 아니면 자동차 용도로 이렇게 하려면 용량이 커져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용량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병렬로 연결하든지 직렬로 연결하든지 직병렬 연결해가지고 용량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아무튼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나타나면서부터 대부분의 저장 장치들을 얘가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얘를 성능이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아주 충방전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좋은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대형화 개발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대형화가 좀 힘든 상태고 특수 포장, 내부 과충전 보호 회로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비용이 된다는 점이 리튬이온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단점은 고가이라는 게 단점인 거고 장점은 이 충방전이 아주 잘 된다. 이게 장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장점에서는 높은 중량 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매우 높은 효율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한 전기 저장 장치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전기 저장 장치에 리튬이온 전지가 그래서 섭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쫙 섭렵을 하고 있는데 얘는 기술 개발을 잘 해가지고 이 충방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직병렬로 연결된 것이 동시에 충방전이 될 텐데 부분적으로 과충전되거나 가방전되거나 그렇게 해서 이 셀에 한 셀만 좀 전압이 높이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폭발성 가스가 나올 수가 있고 전기 장치에 폭발성 가스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뭐 전기 장치는 제어를 하면서 불꽃이 튈 수가 있잖아요. 그곳에 점화가 되고 폭발이 되고 또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못 끄고 금속 산화물이니까 물을 뿌려서 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 중대한 문제가 안전이고 화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회의할 때 노트북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가 이렇게 다 타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하여튼 이 리튬이온이 지금 모든 거를 잠식은 했어요. 자동차 시장에도 지금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 무슨 배터리를 씁니까? 리튬이온. 리튬이온 쓰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리튬이온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도 그 정도로 낮아지고 있고 기술도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제일 먼저 리튬이온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메탈 수소 안전하게 그냥 메탈 수소 쓰고 있다가 테슬라한테 따진 거죠. 야, 이건 너네 안 돼 이러면서 불나 큰일 나 사람 죽어 막 이랬는데 테슬라가 우리 이게 충전 기술을 우리는 확보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불나. 그럼 안 된다. 우리 안 살 거다. 막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테슬라에서 그랬대요.
그래, 불 나는 거 인정할게. 근데 우리는 자동차 만들면서 불이 나면 본네트에 있으면 그냥 다 타고 없어지게 할 거다. 절대로 사람은 안 죽게 차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너네들도 기술 개발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냥 저의 썰이에요. 저의 썰인데 아무튼 지금은 국산이나 중국산이나 여기 전기자동차 저기 전시회 가보시면은 전부 다 리튬이온 쓰고 있습니다. 리튬이온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자, 그리고 뭐 기타 전지로는 여러 가지 전지들이 있어요. 계속 우리는 기술 개발하는 거고, 전지는 뭐 일반 전지와 충전 전지가 있는데, 우리 충전 전지 2차 전지, 일반 전지는 1차 전지라고 하죠. 충전이 안 되는 거. 충전이 되는 건 2차 전지인데, 어떤 우리 연축 전지,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이게 알칼리 전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이렇게 해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돼야지 되겠죠. 이 인류는 항상 발전하는 거니까 리튬 이온만큼 충방전이 빠르고 고효율, 고농축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 화재도 안 나는 것, 이러면은 이제 리튬 이온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뭐 레독스 플로우 전지라는 게 있는데, 레독스 플로우 전지는 좀 특별한 하나의 방식인데, 얘를 어떤 통에다가 가둬놓는 게 아니라 전해액을 흘려요. 양극 전해액과 음극 전해액을 통에다 담아놓고 얘를 그냥 펌핑해가지고 여기 반응할 수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면 이 산화환원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로우 전지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대표적인 뭔가 조금 특이한 거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얘도 전기적인 특성이 좋습니다. 장기간 뭐 휴지기에도 동작을 바로 시킬 수가 있고, 빠른 응답 특성도 있고, 대용량화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탱크인데 탱크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대용량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태양광 발전소 옆에다가 어떤 ESS 시스템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고출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 리튬 이온으로만 ESS를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플로우 전지를 이용한 ESS도 이미 설치된 곳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외국에서만 설치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뭐 국내에도 설치된 곳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보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플로우 전지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고용량 전기 에너지는 어차피 콘덴서라는 걸 통해서 충전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요거는 근데 단점은 뭐예요? 충전 용량이 너무 작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충전은 할 수 있지만 이 충전 용량이 어떻게 돼? 이 에너지는, 이 콘덴서 에너지는 우린 다 알잖아요. 2분의 1 CV 제곱만큼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 C 값이 크면 좋을 텐데, C 값은 어떻게 됩니까? 뭐분의 뭐예요? 거리 D분의 입실론 S죠. 입실론 S. 이게 이 어떤 전극 면의 면적, 이 판의 면적 S. 그 다음에 이 두께가 크면 많이 C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으면 작을수록, 납작하면 그러니까 이 간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충전량이 커지죠. 근데 여기에 전압을 걸어놓고 여기 이제 충전이 된다는 게, 여기 안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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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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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전이 되는 게 충전이 되는 건데, 여기가 전압이 좀 높은 전압이 걸려가지고 여기가 절연이 파괴가 돼버리면 이렇게 아크가 팡 튈 거 아닙니까? 아크가 팡 튀면 꽝이에요. 그죠? 충전이 하나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충전이 많이 되는데, 이게 아크가 팡 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주 고성능의 유전체가 들어가야지 되죠. 고성능 유전체가 들어가가지고 전기가 안 통해야지, 절연체 유전체가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입실론을 가진 유전체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이론상 고용량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용량을 만들어 볼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슈퍼 캐패시터라고 붙여봤어요.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입실론을 크게 만드는 거, 면적을 크게 만드는 거, 거리는 가깝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극 간격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판도 면적을 넓히는 거, 이런 용도로 계속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름을 슈퍼 캐패시터라고 했고, 자, 특징. 지금 화학적 에너지 저장 장치는 아까 연축전지에서 빠르게 방전이 안 되는 이유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화학 반응이 빨리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출력으로 방전을 하면 전압이 갑자기 확 떨어져 가지고 출력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리튬 이온은 어느 정도 극복을 했죠. 하지만 걔도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고출력 방전하는데 한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그대로 이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딱 대전돼 있다가 내가 야 방출 그러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확 방출이 되는 거예요. 충전 그러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충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대용량화는 지금 시킬 수가 없는데 빠른 충방전이 가능하잖아요. 무슨 용도로 쓰면 좋아요? 대용량 에너지 저장용 아니면 순간적으로 주파수를 조정하는 용? 순간적으로 주파수를 조정하는 용도로 쓰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목적이 또 있으니까 계속 개발을 하는 거고 우리가. 자, 이렇게 이 고용량 커패시터라는 게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 보셔야 되고요. 효율도 뭐 나쁘진 않고 여기 10배 높은 고출력 밀도, 이 출력이라는 게 킬로와트라는 겁니다. 킬로와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킬로와트, 200킬로와트, 300킬로와트 만드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에너지 저장량이 문제예요. 킬로와트 아워. 이거를 네가 1000킬로와트도 만들 수 있는데 1000킬로와트 만드는 거 1도 없어요. 만드는데 그냥 띡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좀 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짧고 빈번한 용도에는 이 특징이 적합한 거죠. 근데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답안지에 좀 써야지 되는 써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의 무제한 충방전 주기 좋아요. 2kW도 매우 높일 수 있는 거 좋아요. 환경 친화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얘가 문제가 대용량이 안 되는 단점.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놔두면 또 이게 수명이 저하합니다. 이게 입실론을 가진 거는 이건 뭐예요? 유전체, 절연체잖아요. 절연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열화, 경화, 이렇게 수명 단축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보시고, 자 이제 C에만 저장하지 말고 L에도 좀 저장해보자. L에 원래 요 2분의 1 Li 제곱만큼 저장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류를 걸면 충방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 L을 크게 하려면 무지하게 많이 감아야 되고, 코일을, 그죠? L을 크게 하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쓸 만큼 감으려면 무지하게 감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용량화 시키려면 굵어야 되고 많은 전류를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손실이, 전류를 흘리면 저항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뭐가 개발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초전도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이것도 초전도 에너지 저장 장치도 생각을 한 거죠. SMES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초전도 현상이 우리 책 여러분들 지금 ESS 다음에 딱 넘기면 초전도가 나옵니다. 지금 초전도까지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자, 우선 초전도 현상이란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이죠. 언제 사라져요? 어떠한 물질을 온도를 계속 낮췄더니 어떤 온도가 됐을 때 탁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죠? 그걸 발견을 하고 노벨상 받았죠. 그 발견을 해가지고 쭈쭈쭈쭈 온도를 임계 온도 이하로 내렸더니 초전도 현상이 생기더라. 물론 뭐 조건에는 임계 온도 이하에도 있어야 되고, 임계 전류 밀도 이하에도 있어야 되고, 임계 자기장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초전도 특성을 발휘를 하려면. 아무튼 근데 온도를 낮춰봤더니 전기저항이 확 사라지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반 물질을 했습니다. 근데 PB 납이잖아요.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온도가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낮아지고. 근데 온도를 계속 낮춰봤더니 역시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누구 말에 빌리면은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필요해요. 할 일이 없어야지 이거 온도를 계속 낮춰보는 거거든요. 바쁘면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계속 낮춰봤더니 갑자기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오마이 갓이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전기 저항이 제로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물체는 아무리 도전율이 큰 거여도 저항이라는 게 존재를 했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I 자승 R만큼 항상 열이 나고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게 지금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리선을 가지고 전류를 흘려도 흘릴 수 있는 전류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뭐 때문에? 열 때문에. 이런 전류 용량의 한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를 이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과학자들은 다른 물질을 찾아야죠. 초전도가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가 되는 물질을 찾아야죠. 그래서 찾은 사람들은 다 노벨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또 뭐 해야 돼요? 나도 노벨상 받아야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합금을 해야 돼요.
합금을 막 해가지고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가 되는 물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액체 헬륨으로 거의 절대 온도까지 가는, 절대 온도가 몇 도예요? 섭씨로? 마이너스 173도입니까? 273도. 이렇게 근처까지 가야지 초전도가 되는 물질들을 개발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60도, 170도 이렇게 해서 초전도가 되는 그런 물질들을 계속 개발을 한 거죠. 노벨상도 받고. 그렇게 초전도를 계속 개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초전도의 특징,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특징도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마이슨의 효과. 초전도체는 지금 이렇게 자기력이 있는 곳에다가 연결하면, 상도체는 여기 그냥 자기력이 통과를 합니다. 초전도체는 자기력이 통과를 못해요. 이런 현상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이 사람 노벨상 받았죠. 그러면 초전도는 자기력을 배척하네? 자기력을 밀어내고 있네? 내부의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석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냥 떠버립니다. N극하고 S극하고 S극이어서 뜨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떠요. 자기력이 오면은 걔를 밀어내기 때문에. 이런 게 초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SMES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하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없다라는 게 요점이긴 한데, 이런 초전도체에는 이런 추가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슨의 효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셉슨 효과라고 해서 뭔가 전압을 걸지 않았는데 전자가 쿠퍼쌍을 이루어서 전원체를 통과하는 현상. 전압이 없는데 막 전자가 움직이네. 전자가 움직이는 전류인데, 전기인데, 전기의 흐름이네. 이런 게 생기네. 초전도에서,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초전도에서는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류전류를 흘리거나, 또 어떤 교류 주파수를 가지고 또 엄청나게 높은 헤르츠의 어떤 주파수를 가지면서 전압을 걸면 또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전압을 조금만 걸어도 매우 높은 주파수를 가지면서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센싱을 한다든지 그렇게 쓴대요. 그런 곳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답니다. 초전도를 가지고. 나중에 초전도에 가서 이건 조금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초전도까지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당연히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초전도체의 특징에는 또 자기장이 보존되는 그런 특징도 있다. 얘도 SMES를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한번 자기장이 있으면 그걸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전도 자기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었는데, 초전도 코일을 만들었어요. 아주 큰 L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감으면 되죠. 근데 감으면 너무 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초전도로 만들면 가능해요. 왜? 간으로도 되니까. 가는 선으로 샥 감으면 이제 L을 크게 만들어서 2분의 1 Li 제곱만큼 이제 에너지를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교류 전류를 직류로 바꿔가지고 쫙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영구 전류 스위치를 딱 닫으면 여기 전류가 계속 흘러요. 왜냐하면 저항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이 전류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쭉 손실이 없고 쭉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이 전류가 계속 흐르니까 2분의 1 Li 제곱만큼 저장이 되는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 코일에 계속 저장이 되고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쓴다라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로 저장되죠. 아까 슈퍼 캐패시터는 뭐가 문제였어요? 대용량이 안 되는 게 문제였잖아요. 킬로와트 말고 킬로와트 아워가 안 되는 게. 얘는 돼요. 코일을 엄청나게 감아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슈퍼 캐패시터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얘가 얼마만큼, 이 양수 규모만큼의 에너지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전자기잖아요. 매우 빠른 충방전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만 유지하면 돼요? 초전도체만 유지하면 되죠. 초전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냉각을 해야지 되죠. 지금 이제 점점점 고온 초전도체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액체 질소로도 초전도가 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액체 헬륨은 비싼데 액체 질소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대요. 그렇게 해서 실용화 시킬 수 있는 단계에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개발도 되고 있고, 효율도 좋고 소공성 매우 우수하죠. 전기 에너지니까 대용량의 장시간 저장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수명도 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양수발전소 규모까지도 개발이 가능하고, 우수한 소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저장하는, 국가 에너지를 시프팅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아주 빠른 소근성이 있으니까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갖춘 시스템이 되는 거죠. 초전도 에너지 저장 장치가.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종류하고 특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를 저장하는 종류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그 특성에 따라서 얘를 대용량 저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매우 빠른 충방전으로 갈 건지 용도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관련 정책 및 제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3시가 될 것 같아요. 정책 및 제도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원래 4시간 강의 하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1시간 반으로 압축을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정책 및 제도에는 이제 ESS가 필요하니까 계속 ESS를 설치를 좀 해라, 개통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가야 되는데 지금 ESS가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ESS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치에 대한 기준들이 막 생기는데 2016년도에 분산형 전원에 ESS를 초과했어요. 분산형 전원은 뭐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게 분산형 전원 아닙니까? 거기에 ESS도 분산형 전원이다라는 거죠. 너 설치해놓고 저장했다가 방출했다라고 하면 너를 발전소로 인정해줄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마련이 된다라는 시점에서 매우 분기점이 된 거죠. 2016년도가.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보면은 ESS를 건축물에 예비 전원 용도로도 너 인정해줄게. 그럼 건축물에도 좀 설치를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제도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기술 기준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분산형 전원이란 여러 개가 있는데 전기 저장 장치도 포함한다. 그리고 또 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의 기준의 에너지 합리화 규정에 보면 이제 ESS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공공기관은. 그래서 1000kW가 수준이 넘는 공공기관은 ESS를 그거에 5%만큼 무조건 설치해라. 이런 기준도 생기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설치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하면서 건축물 다시 다 지었잖아요. 아마 ESS가 설치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공기관의 건물에, 본사 건물에도. 자, 그리고 기존 건축물도 그 연도를 정해가지고 기존 건축물도 공공기관은 ESS 지금 설치를 해. 이런 기준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계획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발주도 나왔었고. 자, 하지만 화재 때문에 주춤하죠. 화재 때문에 주춤하는데 화재에 대한 걸 극복하고 이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재에 대한 대책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ESS가 왜 필요한지를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공기관은 예비 전원을 설치를 할 때 비상용 예비 전원으로 ESS를 우선 검토를 해라. 설치할 거니까 용량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여기 저장 용량 갖춰놓고 굳이 발전기 설치하지 말고 ESS로 좀 쓰는 거를 우선적으로 검토 좀 해. 이렇게 해서 기준이 나온 거죠. 그러면 공공기관의 어떤 관리 감독하는 설계나 시공을 하는 감독들은 검토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전기로 하는 게 좋을지 ESS로 하는 게 좋을지.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16년대 보면 이제 ESS, 그 다음에 BEMS 이런 것들을 건물에다가 설치 의무화하는 기준,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태양광 발전소에 좀 설치를 해. 태양광 발전소는 이렇게 막 풍력처럼 변화무쌍 하진 않아요. 변화무쌍 하진 않는데 그래도 너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저장했다가만 팔면 5배 줄게. REC를 5배 줄게. 이렇게 했죠. 지금 이제 REC 4.0으로 줄어들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소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ESS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만 하면 돈 버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REC에 대한 비중이 현재도 풍력발전소도 4.0, 태양광 발전소도 4.0을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좀 유지하는 게 상당히 요거보다 더 빨리 줄이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화재가 발생해서 설치를 못하고 그런 상황도 발생했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는 4.0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잘 모르겠으나 지금 2020년도잖아요. 요거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장이 안 되고 또 바뀌면은 REC에 대한 시험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자, ESS를 이제 한번 설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를 했을 때 기대 효과. 자, 근데 내가 돈이 돼야지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내 건축물에 설치를 한다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느냐? 건축물에는 전력 요금을 세이빙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력 요금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기본 요금과 사용 요금이 있다. 그 사용 요금도 세이빙해야 되고 기본 요금도 세이빙이 되면 좋겠죠. 근데 기본 요금은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의
피크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세이빙 할 수가 있다면, 자, 내가 우리 저기 건물에 사용하는 전기의 패턴이 이렇다. 이런데 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계약 전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 전력. 예를 들어 1000kW. 계약 전력. 이거에 대한 기본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되는 거예요. 매월. 그다음에 내가 이거 사용한 사용량 킬로와트-아워 이만큼 또 내가 사용 요금을 내는 거고. 근데 사용 요금 ESS를 설치하면 내가 낮 시간에는 저렴한 사용 요금, 밤 시간에는 낮 시간에는 비싼 사용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거를 일로 이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해서 낮 시간에 내가 쓰겠다. 그래서 사용량을 줄이겠다. 사용 요금을 줄이는 거죠. 사용량은 같지만 사용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단가를 이 전역 단가로 매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만큼 피크치를 줄일 수 있죠. 수전 전력을 이만큼 줄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300kW를 줄였다. 한 3시간 동안 300kW를 줄일 수 있는 양을 내가 설치를 해가지고 300kW를 줄였다. 그러면은 1년 동안 기본 요금을 한 매월 1000kW에 해당하는 요금을 냈는데 이제 700kW에 대한 요금만 내면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이제 쭉 뭔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내가 ESS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었어요. 5억이 들었는데 이렇게 전력 요금 계산해 보니까 5년 후에 이 5억이 세이빙이 되더라.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설치하면 수명은 10년 이상 가더라. 이러면 가성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이제 많이 유도도 했고 설치를 실제로 많이 했죠.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유도를 했냐? 안 그래도 야간에 사용하는 요금은 금액이 쌌는데 어떻게 해준다? 충전 요금을 더 할인해 줄게. 야간에 ESS로 충전하는 요금은 원래 저렴한 가격인데 50% 더 저렴하게 해줄게. 2020년까지. 그 다음에 기본 요금이 이만큼 ESS를 설치해가지고 당신이 줄일 수 있는 기본 요금을 더 많이 할인해 줄게. 그거에 3배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을 할인을 해줄게. 2026년까지.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경제성이. 그렇게 해서 이제 너도 나도 대기업들이 자기 건물에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많이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성을 검토를 하면 되는 거고요. 경제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요점 뭐냐? 내가 사용하는 전력의 양이 이런 패턴을 쓸 때는 경제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을 가지는 내 건축물이 있다. 경제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같은 용량을 설치를 했어도 요만큼 설치를 했는데 같은 용량을 설치를 했는데 요거 줄일 수 있는 폭이 한 100kW 밖에 안 된다. 기본 요금이. 그럼 그만큼밖에 세이빙이 안 될 거고 하니까 이런 패턴에 따라서 이제 경제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ESS는 어떻게 그럼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저장을 해야 되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 우리 뭘로 합니까 지금은? 리튬이온 배터리, 그죠? 그 다음에 PCS가 필요하죠. 인버터 장치, 직류로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그 다음에 충전하고 방전할 수 있는 전기 계통이죠. 전기계를 제어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 PCS. 그 다음에 BMS가 필요해요. 이 배터리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 이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느냐, 몇 퍼센트 충전되고 몇 퍼센트 방전됐느냐, 그런 것들. 지금 배터리에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배터리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을 이제 EMS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이 ESS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것. 야, 충방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뭐 이런 것들. 지금 충전해, 지금 방전해, 이런 거 명령 내리는 거고. BMS에서 배터리에 지금 문제 있어요. 그러면 야, 지금 멈춰. 이런 것들을 하는 그래도 소프트웨어죠. 머리에 해당하는 이제 EMS가 필요하다. 구성이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ESS를 할 때는. 네, 이렇게 하고 또 EMS 말고 PMS로 구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PMS는 뭐냐? 이거 구분을 꼭 한다면 둘 다 이제 거의 같은 용도인데, 여기 ESS 시스템을 현장에 갖추고 현장이 여러 개가 있고 중앙에서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를 PMS,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를 EMS, 이렇게 그 기능을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ESS 장치를 설치를 할 때는 전기 설비도 설치해야 되죠. 뭐 차단기, 변압기, 뭐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적지도 해야 되고, 공조 설비 있어야 되죠. 공조 설비, 냉난방 유지가 가장 중요하죠. 배터리에 또 온도 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폭발성 가스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빠르게 배기하는 배기 시스템. 이런 기계 공조 설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뭔가
경보하거나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소화 설비도 필요하게 됩니다. 설치를 할 때는 이런 거는 이제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태양광 발전과 ESS를 한번 연계를 해보자. 연계를 해보자라고 하면 어떤 분산형 전원하고 ESS의 연계입니다. 이 위에 게 분산형 전원이고 신재생 에너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ESS 시스템이다. ESS는 배터리가 있고 리튬이온, 이거 BM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버터 PCS가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돼 있는데 이거 태양광 발전이 있는 곳에다가 ESS를 설치하면 태양광 발전에서 충전, 그 다음에 여기 저장했다가 어떤 시간대 방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개통해서 이 ESS로 충전도 정기적인 원리로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전압 좀 낮춰. 그러면은 개통에 있는 전압이 더 높으면 일로 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타고 들어와가지고 뒤에 충전이 되겠죠.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하면은 충전했다가 팔면 곱하기 4배 줄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이 태양광 발전에서 충전했다가도 팔지만 개통에서도 이렇게 같이 충전해가지고 팔아야지. 곱하기 4배 주니까. 요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게 뭡니까? 내전용, 그 다음에 수전용 MOF가 있다면 그 사이에다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서 충전하는 거하고 여기 기술적으로 이렇게 얘가 충전 모드에 들어갔을 때 이 충전량보다 태양광 발전량이 작으면 여기서도 충전이 되고 여기서도 충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계량을 해가지고 빼내겠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요 사이에다가 설치하게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용량이 작아도 특고압으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저압으로 그냥 2차 측에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을 하고, 단 조건이 있어요. 여기 한전 전원으로부터 충전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지금은 저압으로도 연계할 수 있게끔 기준을 변경을 해놨습니다. 자, 충전하고 방전을 하면 언제 충전을 하고 언제 방전이 되느냐. 자, ESS에 충전할 때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을 할 때는 ESS에 충전이 잘 되겠죠, 충분히. 그리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방전을 할 때는 이렇게 방전을 하면 되는 거죠, 개통으로. 이때 태양광 발전이 발전하고 있다면 그때 같이 방전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런 충방전 모드가 생길 거고, 이제 한전에서 예측을 좀 해본 거예요. 이렇게 되고, 우리는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하는 ESS는 이제 10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까지에는 방전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충전을 해가지고 언제 방전을 할까요? 6시에 다 방전하겠죠. 나 지금 곱하기 4배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막 방전하면 돈 주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비싼 요금에 네가 알아서 이제 방전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가야 돼요. 그게 스마트 그리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ESS 일단 설치해, 이런 목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저압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압 변압기 설치해가지고 여기에다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압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다. 단, 한전으로부터 수전한 전기가 절대로 ESS로 충전되는 경우가 없도록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지, 그렇게 개전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허용을 해줍니다. 아무튼 뭐 허용해준 걸로 인해서 여기 특고압 장치가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장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태양광 발전 그 오전에 했던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ESS도 거기 붙였거든요. 제가 서비스로 설계를 해줬어요. 돈은 못 받고. 자, 아무튼 그런데 그때가 한 요 정도 때거든요. 제가 개원했을 당시. 그래서 제가 그거 하다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설계는 하지 말고 이제 강의만 하자, 이렇게 제가 돌아섰는데 그때 이게 개정된 거를 알았어요. 알고서는 제가 이거 하면서 특고압 연계 여기다가 한전에 가서 협의를 하니까 무조건 여기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규정이 지금 17년도 5월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여기 그 ESS가 작았거든요. 태양광 발전이 한 1000kVA 정도 됐고, 1000kW 정도 됐고, ESS는 한 500kW 정도로 설치를 했는데 저압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안 된다라는데 제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문을 줘라 그랬죠. 공문도 줬어요. 한전에서 공문을 제가 받아와가지고 무조건 여기다 설치하세요, 이렇게 해서 와서.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죠. 나중에 1년 후에 현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당신 이렇게 설계를 했냐, 왜 특고합으로 설계를 했냐, 여기 조합에다 연계를 안 하고. 그래서 난 그 당시에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감리하시는 분이 내가 협의하러 가니까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하랬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이제 한 발 느린 거죠. 한전 담당자가 자기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 말에는 귀를 닫고 그냥 주장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한전에서도 기준이 바뀌니까 이제 또 그 현장에서 협의하러 갔을 때는 아니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꿨답니다. 그럼 또 설계 변경해야 되지, 문제가 많으니까 특고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다가 연결을 했대요. 여기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기준이 바뀌면은 뭔가 잘 빠르게 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기준이 이렇게 바뀐 내용이고,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태양광 발전 개통 연계 기준 개정 사항,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한전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태양광 발전도 설치하고 ESS도 설치하면 여기 방전 모드에서 태양광 발전 1000kVA, ESS 500kVA, 500kW를 내뿜을 텐데 그때 태양광 발전도 한 오후 4시지만 한 700kW 발전을 하고 있으면 700 플러스 500 그러면은 1200입니까? 1200kW를 방전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태양광 발전이 500kW밖에 안 되는데 ESS를 1000kW급으로 설치를 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 좀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태양광 발전에서는 500kW밖에 못 주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충전하겠다는 거예요? 한전에서 충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금지. 태양광 발전소보다 또는 풍력 발전소의 용량보다 피크 용량보다 ESS는 더 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을 이제 개정을 만든 겁니다. 개통 연계 기준에.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고, 한전에서 발전량은 패턴을 분석을 해봤죠.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제어도 하고 선로 검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기존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쓸 거고 ESS를 붙이면 저장할 거고 4시가 되면 다 방전할 거다. 이때 다 너도나도 방전할 거니까 예측을 해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방전하는 게 태양광 발전소 허가받은 것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로에 1000kW만 너네가 올려주게끔 우리가 개통 보호 협조도 하고 해놨는데 더 많은 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전력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뭘로 어떻게 해야 돼요? ESS에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방전을 하는데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하고 합한 것이 계약된 전력을 초과하면 안 되게끔 ESS가 컨트롤을 해야지 됩니다. 자기가 그런 기능을 갖춘 걸로 설치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SS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제가 이게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년 전이니까 그때는 또 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려면, 내가 제조를 하려면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런 PCS 장치 아니면 어떤 전지 장치에 대한 표준이 있으니까 이런 표준을 보고 제품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 표준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는 ESS 저장 시스템 PCS에 대한 표준이 있고, 그리고 전지산업협회에서는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이런 표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ESS는 이제 패키지로 대부분 설치를 하는데 용량이 킬로와트도 이 PCS 용량 킬로와트, 배터리 용량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저 킬로와트는 뭐고 킬로와트 아워는 뭐예요? 킬로와트를 내가 예를 들어서 500킬로와트에 1000킬로와트 아워로 내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의 패턴을 보고 내가 얼만큼 이 피크 전력을 줄여야 되겠느냐. 여기서 내가 1000킬로와트인데 내가 피크 전력을 500킬로와트로 줄여야겠어. 그러면 PCS 킬로와트는 몇 킬로와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500킬로와트 이상은 돼야 되겠죠. 500킬로와트는 내보내야지 이게 다 저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PCS 용량 500킬로와트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고, 킬로와트 아워는 내가 요 패턴을 봤더니 500킬로와트로 한 3시간 방전을 해야지 되겠다. 그럼 킬로와트 아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500 해가지고 그럼 355 1500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결정해야지 되겠죠.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킬로와트급과 킬로와트 아워급을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킬로와트는 내가 피크치를 순간적으로 방전하는 양, 크기, 킬로와트 아워는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방전할 거냐, 그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는 배터리의 용량, 킬로와트는 PCS의 용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하면은 이제 제품을 문의를 하면 이렇게 패키지화 된 게 있죠. 그래서 용량이 커지면 컨테이너 이런 곳에 설치하는 거고, 용량이 작은 거는 어떤 판넬급으로 해서 우리가 설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화재 방지에 대한 대책이 다 끝났습니다. 화재 방지는 하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슥 보고 지나가면 돼요. ESS를 막 설치를 했는데 연이은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해외 동향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 먼저 2018년도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2020년도에 살고 있으니까 2018년도에 화재 안전 기준을 만들었네. 우리도 한번 보자. 그리고 쫙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만든 그 기준 자체가. 그래서 우리도 화재 안전 기준을 좀 검토를 해서 만들자라고 해서 미국 기준을 검토를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이제 제정해가지고 올라왔죠. 그래서 개정 방향은 뭐 주요 내용 이렇게 리튬이온에서 화재가 발생하니까 이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95, 296, 297조가 있었는데 298조를 추가로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사고의 원인은 뭐가 있었느냐? 배터리를 제대로 보호를 안 했다는 거죠. 배터리의 온도 보호, 그 다음에 배터리의 어떤 서지에 대한 보호, 배터리의 어떤 과충전에 대한 보호,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마련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를 할 때 배터리를 잘 관리되고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야지 되고, 설치를 할 때도 정기적인 보호 장치, 그 다음에 뭐 비상 정지 장치,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마련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운영 환경 관리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온습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운영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지 되겠다라는 거고, 설치를 할 때도 잘 설치를 해야죠. 이 설치 기준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파손이 안 되게끔, 뭔가 와서 부딪히지도 않게끔 그렇게 해야지 되고, 간격도 좀 띄워야지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 감시 제어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통합 감시 제어를 배터리 만드는 제조업체가 너네가 보증할 만한 감시 제어 시스템도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도입해가지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책안이 나온 거고, 이 대책안에 따라서 19년도 6월에 대책안이 나온 거고, 대책안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19년도 6월에도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표준도 도입하자, 주요 부품 인증도 하자, 그 다음에 보호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세부 기준을 만들자, 그리고 19년 또 설치 장소도 좀 제한을 하자, 추가적으로 좀 제한을 하자, 이런 보호장치를 반드시 설치를 하자, 모니터링도 하자, 이렇게 해서 쭉 추가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에 의해서 기준에 대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소방 기준도 만들자,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만들자라고 말을 했고, 실질적으로 화재 안전 기준이 나왔죠, 2000년도에는. 자, 그리고 2019년도 이제 11월에 법을 개정을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295조, 296조, 297조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설 규정도 하나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게 다 어떤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 기존 처음에 접지공사 해라, 그 다음에 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라, 이렇게 했죠. 그대로 그냥 갔고요. 적정한 온습도 유지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습도로 충분히 유지를 해라, 이렇게 해서 바뀌었고, 그리고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해라, 이렇게 했고, 지진물 부식되지 않도록 해라, 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6번째 항이 만들어졌죠. 전기 저장 장치로 표시를 하고 잠금 장치도 해라, 이렇게 있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또 비상용 예비 전원을 용도를 겸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충전용 용량을 상시 보존해야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현행과 동일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요. 과전압, 과전류, 그 다음에 제어 장치, 온도에 급상승하는 경우에 차단하는 장치, 직류는 직류 표기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다 현행과 유지하게끔 그렇게 갔고, 이거는 현행하고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전압, 전류, 전력, 충방전 상태 이런 거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 전로가 차단되었을 때는 경보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예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298조를 신설을 한 겁니다. 신설한 거는
전기 저장 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에서 200kW를 초과하는 이런 2차 전지들은 아래의 기준을 따르라라는 거고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다음 각호에 따라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를 하라는 거죠. 첫 번째 요건이 분리된 장소에 설치를 하고 그 분리된 장소는 불연 재료이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높이 22m, 그 다음에 아래로 깊이는 9m 이내에 설치가 돼야지 되고 이것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이나 지하로 가는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선정한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또 분리된 격실에다 추가적으로 하라. 그리고 단열재가 있으면 이것도 뭡니까? 이 단열재도 단열재를 설치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라. 이런 기준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겁니다. 내부에 가연성 물질 두지 말고 그냥 배터리만 설치를 해놔라 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인화성, 가스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생략도 할 수 있다. 환기시설 설치하라는 게 기존에 있었거든요.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온도에 대한 보존과 환기는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생략 가능한 기준도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충돌 방지 해야지 되고 서로 도로나 건물이나 다른 가연성 물질로부터는 주변의 시설로부터는 1.5m 이격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또 출입구, 피난구로부터는 3m 이상 이격해가지고 배터리를 설치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배터리실을. 정기적인 보호장치죠. 과전압 보호장치, SPD, 과충전, 가방전, 과전압, 지락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다 경보도 하고 차단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1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서버도 설치를 해야지 되고 충전 범위를 초과해서 충전하지 않아야지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이 충전하면서 과충전이 될 때 항상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 설치를 할 때는 내화 구조여야 되고 또 용량도 줄였어요. 한 렉이 50kW 이하여야지 된다. 이제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 설치를 할 때는 그리고 이 렉을 몇 개예요? 12개? 12개까지만 설치를 하는 거죠. 600kWh 이하로만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렉과 렉 사이도 간격을 1m 이상 유지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이 생긴 겁니다. 건물 내 다른 시설하고는 1.5m 이상 이격을 해야 되고요. 이 배터리실이. 일단 관통부 배터리실에서 다른 데로 관통부가 있다면 당연히 메워야지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기준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다다닥 붙여서 설치를 했던 게 지금 이제 간격을 유지하고 용량도 제한을 했다. 자, 제일 마지막. 올해 또 추가적인 안전 시행이 또 대책이 또 제시가 됐어요. 여기에서는 이게 충전율을 규정을 했다라는 거. 충전율을 그냥 만충전하지 마라 여기까지 나온 게 아니라 신규 설비는 옥내형일 경우에는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어. 이제부터는 5개형일 때는 90%까지만 충전할 수 이렇게 의무화 시켜놨고요. 그럼 기존 시설도 제발 여기 좀 따라줘라 공고하는 거죠. 그래 그 공고를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고를 지켜주면 내가 지원 좀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원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이 저장했다 팔아먹을 때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옥내 설비를 5개 이전으로 추진하는 것도 좀 지원을 해줄게 라는 거고 저장해야 된다면서요. 블랙박스 설치 공고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또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끔 운전을 할 때는 강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긴급 명령 제도도 만들었어요. 강제 규정을 만든 거죠. 그리고 진행 중인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완료를 하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ESS 운영 제도 개편 활성화 방안 추진 요게 이제 우리 ESS의 설치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가는 거고 자 충방전 시간을 유연하게 좀 해보자라는 거죠. 왜 4시에만 다 방전하냐 이게 어떤 때도 방전하고 어떤 때도 방전하고 이게 꼭 필요할 때 그때 방전하게끔 좀 유연하게 조정을 좀 해보자. 이거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좀 가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크 저감용 같은 경우에 전력 거래소와 연동해가지고 피크 전력에 따라 저감 요금 변동 적용을 그대로 적용 좀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활성화 방안이 나오고 이렇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SS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목적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ESS의 종류도 알아야 되지만 종류별로 특성을 알아야지 돼요. 그죠? 특성을 알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ESS를 설치를 했을 때 요금이 어떻게 해서 세이빙이 되고 어떤 거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지 되는지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화재 안전에 대해서 기준을 지켜가면서 설치를 해야지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ESS의 이게 기본이다.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것보다 이 ESS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좀 알 수 있게끔 됐고요. 시험에 나오면 이런 논리로 어떻게 시험에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안지화를 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ESS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